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희는 굿바이 리스크 헬로 석세스라는 주제로 덴탈 체크리스트에 관해서 말씀드릴 단국대학교 치과 조인우 그리고 함께 도와주시는 저랑 같이 있는 너무도 유명해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여자분이시죠. 박정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강의 전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듣고 와서 여기 그 유명한 관상정의가 있다면서. 형님, 환자 보셨어, 환자 보셨어. 보안이 두아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흰바이오 타입의 지주보리아크의 부정이 칼상이로다. 우리 치과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첫 보면 임플란트 실패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말이야. 임플란트 페일이 무섭기 무서운가 봅니다. 얼굴만 보고 페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관상으로 우리 치과를 이렇게 세운 것이다. 네가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고?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여럿 있다. 밤마다 일을 가는 불확실증 환자와 예전에 극심한 치주염이 있던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들을 골라내라. 어찌 내가 페이럴 상인가? 이런다고 페이를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셔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오늘 강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페일을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오늘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조 교수님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얼굴만 보고 페이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신 여러 연구자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여러 리스크를 버스팅하는 방법을 실제로 배워보시게 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임플란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리스크 팩터가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깜빡하고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해서 리스크 팩터 때문에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두 개의 학술단체에서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ITI 먼저 보시면은 네, ITI에서는 이러한 SAC 툴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의 언어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전신적인 리스크 팩터뿐만이 아니라 국소적인 치조골의 상태나 인접골의 상태, 보천물의 심리적인 기대치 등등을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나누어서 체크를 다 하게 되면은 그 결과치가 마치 자동차 신호등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빨간불, 그리고 주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노란불, 그리고 평상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초록불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스테올로이즈에서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ITI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오스테올로이즈 체크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부분, 직접 추가 항목 부분을 숫자가 이제 클릭을 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때그때 상용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온라인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ITI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정교해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쓰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오스테올로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이런 체크리스트는 우리 위생사가 사용하면 좋겠구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간소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만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치에서 보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임플란트 수가가 굉장히 저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수치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임플란트가 저렴하게 심겨져 있고, 그리고 2017년도 통계에 보시다시피 인구 만 명당 임플란트 심리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즉 굉장히 저렴하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공격적으로 심기 때문에 우리만의 리스크 레시피가 필요한데, 이런 김밥처럼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는 이런 우리만의 리스크 레시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보철 부분은 지금 현재 옆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수술 관련된 부분만 좀 나누고자 하고요.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 팩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전부를 짚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리스크 팩터에만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방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플란트를 심음에 있어서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이 보고된 바로는 40%에 육박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치료 방법이 아직 학계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랄 하이진과 리콜 주기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리스크 베이스드 리콜 주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스럽게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우셨던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A, B, C 나눠서 굉장히 간단하죠. 리스크 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리콜을 짧게 잡고, 그리고 위험이 조금 적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 리콜을 6개월에서 1년 조금 넉넉하게 길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에 있는 리스크 팩터 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임플란트 치료 자체도 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고, 해당 표에서 나온 리스크 팩터가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심을 때의 로컬 리스크 팩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리콜 주기를 짧게 해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가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브럭시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를 가는 브럭시즘이 임플란트에 대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저희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브럭시즘이 저희한테 소개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많았었고요. 2014년도에 나왔던 연구에 따르면은 기존의 21편의 연구를 모두 모아보았을 때 생물학적인 원인은 야기하지 않지만 최소한 기계적으로는 임플란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욱더 많은 연구들이 브럭시즘에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나왔던 연구에서는 드디어 이제 최초로 임플란트 주변에 브럭시즘이 계속 가해졌을 경우에 기계적인 컴플리케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어쩌면은 생물학적인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네막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오랜 세월 50년 가까이 임플란트를 연구했던 알브렉슨 교수님이 이 브럭시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드디어 2015, 2016, 2017 3년에 걸쳐서 브럭시즘에 관련된 1년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연구에서는 드디어 임플란트 주변에 브럭시즘이 존재할 경우에 기계적인 합병증 외에도 마지널 본로스 등과 같은 생물학적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하는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연구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 브럭시즘이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아주 큰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리스크 버스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브럭시즘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은 보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클로지알 페이블을 작게 형성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메탈 교환만을 형성함으로써 세라믹 치핑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갈이 증상이 야간에 심해지기 때문에 라이트 가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합력 자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보톡스와 같은 약제 주입을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초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식보다 교환면 테이블을 작게 만들고 메탈 교환면을 형성해 준다면 브록시즘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자분의 과거 치과 병력인데요. 이런 과거 치과 병력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존적인 자원, 그리고 치주 질환, 그리고 실패된 임플란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도돈틱 문제로 보여주실 증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2년째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심각한 엔도 오리진이 있었고 치아를 이제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충분히 염증이 다 사라지는 걸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리고 GBR을 병행해서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연결하고 지금 현재 템퍼러리 크라운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발치 직후 보시면 염증, 피스출라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랩을 열어보았을 때 광범위한 결손부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봄그래프트도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4개월 이후에 보시면은 골 재생도 양호하게 잘 된 거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개월 뒤에 템포리 크라운을 연결하고 파이널 클라운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피스출라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기다리고 소파하고 소독하고 있는 상태인데 증상의 개선이 전혀 없어서 결국은 레트로그레이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진단을 내리고 버컬적으로 세미룰라 인시전을 그어서 일단은 억세스 서저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골이 흡수가 되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엔도리전으로 발치한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지만 클래스 4, 특히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부위에 예전에 엔도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발치 후에 완벽하게 소파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세균이 남아있다가 이후에 레이트 인펙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항생제 화학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깨끗한 오리진, 오랄 하이진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인접치아의 에이펙스에 또한 리전이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리스크 버스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엔도 관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치주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엑스레이는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과에 내원하신 40세 전신적으로 건강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좌우측에 진행된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서 다수의 발걸을 통한 후 임플란트를 진행하셔야 되는 환자분이셨는데 우측 같은 경우에 환자분께서 음식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발치를 거부를 하셔서 해당 치아만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좌우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왼쪽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언뜻 보기에는 상악동이라든가 하치조 캐나 이런 골량 같은 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료가 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의 발치 이유가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발치 이유가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골 소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완될 확률도 훨씬 높게 보고된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치아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레지듀얼 페리온탈 포켓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BOP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의 뼈가 녹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임플란트 실패율이 훨씬 더 증가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치주염이 임플란트에 위험한 이유는 이런 전반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임플란트 식립 직후라든가 보철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4, 5년에 걸쳐서 신압으로 나타남으로써 출자와 환자를 괴롭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병률 자체도 정상적으로 발치된 치아에 비해서 8배나 높게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잔존되어 있는 치주 질환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BOP라든가 레지듀얼 포켓을 치유치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만성 치주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리콜 주기를 굉장히 짧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이완될 확률이 정상 환자에 비해서 자그마치 8배 이상 높기 때문에 생긴다는 가정하에 임플란트 주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클렌징이 쉽게 되도록 그런 디자인의 보철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임플란트 자체도 본과 임플란트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없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에비던스가 있을까요, 박 교수님? 네, 마침 저희 얼마 전에 나왔던 연구 중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제공이 되었던 국가 보험에서 있었던 자료를 이용했던 연구였는데요. 9년 동안의 팔로우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팔로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는 저희가 기존에 봤던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은 제한된 조건 안에서 한 병원 안에서 그리고 숫자도 3, 4명 정도로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심었기 때문에 성공률이 99%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컨트롤에서 그리고 개인 의원이나 개인 병원 다양한 병원들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가 실제 우리 임상에서의 의미와 더욱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700여 명의 환자에게서 임플란트 9년 팔로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흡연과 치주염이 있던 환자에서 임플란트 실패율이 매우 높았고요. 두 번째는 매우 짧은 숏 임플란트 그리고 특정 임플란트의 브랜드에서 성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 중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 즉 2에서 3mm 정도의 두께의 티슈가 본보다 높게 객면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본로스를 예방하고 임플란트 성공률에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심었던 케이스고요. 2018년도에 거의 10년 가까이 팔로우업 된 건데 보시면은 물론 오랄 하이진도 좋았고 환자의 리콜도 좋았습니다. 전신적으로 건강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이렇게 본로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예전에 치주염이 심했다거나 치주 오랄 하이진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발치 후에 이러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페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 버스팅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임플란트 실패한 부위, 임플란트가 빠진 부위에 다시 식립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저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다량 심다 보니까 아무리 성공률이 높아도 빠지는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두 가지에 대해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 임플란트가 왜 빠졌는지 일단 리스크 팩터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빠진 부위에는 다시 식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리스크 팩터의 해결에 대한 고려보다는 재식립에 조금 더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재식립할 경우에는 일단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아라우조 연구에도 나오다시피 자연치의 발치창 자체가 다공성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치조골을 보존할 수 없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제거한 부위가 자연치를 제거한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다공성 구조가 아닌 치밀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라운딩 본이 인텍트할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제거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심는 수식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이용해서 수복한 수련의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임플란트에 통증이 있고 깊은 치주낭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에피컬에 있는 병수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버칼월이 심하게 날아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심기는 불가능했고 지연 식립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부위 부분이 얼마나 골이 찰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좋은 힐링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험난한 GBR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고리식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오픈 힐링으로 치료제 보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수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을 해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을 거쳐서 발사를 하고 한 달쯤 보시면은 온전하게 치유가 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치음도 잘 보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넉 달 후의 양상인데 완벽하게 힐링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플래그를 거상을 해보게 되면은 디펙트가 심하게 생겼던 부분에 골 재생이 양호하게 이루어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술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재식립을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철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가 실패한 사이트에 다시 심을 경우에는 일단은 임플란트가 실패된 원인을 찾아서 그런 리스크를 버스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심을 때 서라운딩 본이 인텍트 할 경우에는 이미디어트 식립을 권장을 드리고, 인텍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식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ARP를 이용한 치료제 보존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성공률을 살펴보면은 시스테믹 리뷰인데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처음 심었을 때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98%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플란트가 실패돼서 다시 식립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80%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가 빠져서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경우, 그러니까 세 번째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실패율이 7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반복적인 실패, 임플란트가 빠진 부분에 다시 심었을 때 다시 실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법정 소송까지 막기 위해서 최대한 고려를 해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증례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구한 귀한 케이스인데요. 1, 2, 3, 4 차례대로 보시면 환자분은 사실 왼쪽 아래 치아 주소 해결만을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셨던 분인데, 술자의 상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안 좋았던 치아를 발걸을 하시고 바로 우측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우측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완성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픽스처가 이제 부러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왼쪽에 보철물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로딩이 걸려서 편측 저작으로 픽스처가 파절이 된 건데, 이 술자께서는 그 부분을 간과한 채 빠졌으니까, 온전히 뽑혔으니까 다시 굵은 임플란트를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철까지 올리셨는데 그 과정 중에 픽스처 프랙처가 또 일어나게 되고 리스크 팩터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과정 중에 반대쪽에 임플란트를 또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조금은 인지를 하셨는지 오버로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싶어서 우측 부분에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심게 되고, 그 과정에 왼쪽에도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하고, 그 상황에서 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 뽑고 심고 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환자분은 심하게 고생을 하셨고,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해당 임플란트가 얼마나 건강하게 쓸 수 있을지는 저조차 이제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보면은 의연성 실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술 중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고요. 치료 계획도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그때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수술 중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은 골질, 골량, 그리고 임플란트의 직경, 길이, 그다음에 갑하치은의 존재,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를 놓치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른 대학의 부조 교수님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와 골 재료는 너무나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페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유일하게 임플란트가 페일한다면 그것은 서전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그리고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브레너만 교수님과 지금 50년째 임플란트를 같이 연구하고 계신 알브렉슨 교수님은 이 서전이 갖고 있는 팩터가 임플란트의 성공률에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가설을 갖고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도에 발표가 됐던 연구고요. 기존에 있었던 임플란트 환자들을 모으고 그 환자의 차트를 모두 리뷰해 보았을 때
임플란트 관련된 수술을 받은 서전과 즉 외과, 치주, 보철을 받은 선생님과 받지 않은 GP 선생님 간의 임플란트 성공률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았을 때에는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큰 유리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포기했느냐? 그렇진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관련된 임플란트 관련된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사실은 임플란트 수술을 내지는 임플란트 고철을 많이 안 해본 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차트를 리뷰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50개 이상 심은 사람과 임플란트를 50개 미만으로 심은 사람의 결과를 다시 보았더니 그제서야 통계적으로 임플란트를 50개 이상 심은 사람에게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의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49개니까 불안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임플란트의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브레트 선생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1980년부터 무려 30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한 센터에서 브레네막 센터 한 센터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모든 환자 차트를 리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10명의 서전을 추립니다. 20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었던 나름대로 아주 경력이 높았던 10명의 서전의 환자를 모아서 약 10,000개의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게 성공률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뚝 떨어지는 서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녀 사냥처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이 서전 1번은 지금 거의 3,000여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은 3%입니다. 반면에 이 4번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4번 서전은 지금 600개 정도밖에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이 12%로 단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손도 있고 곰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4번 의사는 곰손을 갖고 있었던 걸까? 물론 그 환자들 차트를 따져보면 사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환자들 중에서 대다수의 환자가 흡연을 하고 있을 경우에 실패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왔고요. 아주 재밌는 경우입니다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꽤 많았는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임플란트 실패율이 꽤 높게 나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국내 환자들의 케이스를 좀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 우울증 관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골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울증 때문에 이 양치질 따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양치질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오랄 하이진이 떨어지면서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기전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환자분들 중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때 오랄 하이진이 좋지가 않고 늘 밝은 얼굴로 오지 않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우울증 관련된 증상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 4번 의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는 어차피 공평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진료를 해왔던지를 차트 리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번 의사를 주목해 주시면은 여기 요 수평 줄이 보이는 것이 임플란트 유형 중에서 러프 서피스와 스무드 서피스입니다. 이 의사분께서는 99.9% 스무드 서피스를 심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1차적으로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았던 원인입니다. 즉 저희가 예전에 썼던 스무드 서피스 임플란트를 썼던 매우 고수라는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심은 환자의 골량과 골질을 보시게 되면은 D3, D4본의 골량이 D와 E에 해당하는 아주 골이 무르고 그리고 골량이 극도로 부족한 환자들에게서 유독 임플란트를 많이 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수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많이 리퍼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페일이 높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 담배를 피고 우울증을 먹는다면 당연히 페일이 많았겠죠.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심은 이 환자분이, 이 의사분께서
임플란트를 심지 말아야 됐었던 케이스에 너무나 공격적으로 심지 않았는지를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임상 중에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엉뚱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너무 깊게 심어서 뼈에다 맞춰 심다 보니 너무 깊게 심어서 결국은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너무나 조심스럽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환자 팔로업을 놓쳐서 4년 뒤에 임플란트 위에 뼈가 차가지고 결국은 임플란트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남겨놓은 상황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알 수 없이 포지셔닝도 좋지 않고 패스도 좋지 않은 채로 되다 보니까 보철 역시 불량하게 되고요. 임플란트를 3개 심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서 3개를 심었지만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펜임플란타이티스가 시작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엉뚱한 임플란트 패스를 통해서 엉뚱한 보철물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이러한 실수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대생들은 가끔씩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데 니들 팁에다가 임플란트 스크류 드라이버를 꽂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큰 웃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전으로서 이러한 실수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환자를 수술하는 중에 이 환자가 클러스트 이펙트에 속하지는 않는지를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유독 특정 환자에서 페일이 집중되는 환자를 의미를 합니다. 알브렉슨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역시 많은 환자들 중에서 5%의 환자가 3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 3개 이상의 페일을 보였고 약 5%의 환자가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숏 임플란트라든지 연령, 골질, 우울증 치료제 등등이 있었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5%의 환자가 전체 만여 개 임플란트의 페일 중에서 56%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상을 보시든 사주팔자를 보시든 아니면 시스테믹 덴탈 리스크 팩터를 보시건 간에 이 환자가 페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페일이 높을 거라고 하면은 그 5%의 환자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성공률은 월등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할 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치약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시치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연조직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리모버블 TD 타입이죠. 이것 때문에 고생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임플란트 신입 당시에 심한 골 소실이 있어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GBR을 완성을 하고 봉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발사를 위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보시게 되면은 임시치아로 심하게 눌려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는데 환자분께 여쭤봤더니 임시치아를 조절하는 의사께서 임시치아를 끼지 않게 되면 부어서 안 맞게 되기 때문에 24시간 2주 내내 반드시 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듣고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골 소실이 일어난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폐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임플란트 해가 되지 않는 인접치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타입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꼭 불가피하게 그런 타입의 티슈 지지 타입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때 적절한 조절을 해줄 게 권장이 됩니다. 더군다나 수술 후 부종을 봤을 때 그런 부종이 수술 후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조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잦은 리콜을 시켜서 환자분께 그때 임시치아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말고 다른 수루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저희들은 이제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지만 수술 직후에 됐다 보니까 정신이 많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희가 젠처 사용하지 마시고 양치질 주의하시고 하면 꼭 그거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만화의 형태로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병원의 이름을 빼놓은 상태로 저희가 출력할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원의 이름을 넣어서 이 주의사항을 환자분들에게 나눠드리면은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문제, 두 번째는 복잡한 문제, 세 번째는 복합적 문제인데요.
단순한 문제는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레시피만 잘 따르게 되면은 그 누구나 괜찮은 퀄리티의 케이크와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고려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가려고 할 때에는 중력, 가속도, 연력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달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달에 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 전과 동일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매우 쉬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적 문제는 달로 가는 문제와 전혀 다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첫 번째 아이를 성공적으로 잘 키웠고 그 방법대로 두 번째 아이를 키운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말을 듣는 아이도 있고 안 듣는 아이도 있죠. 환자를 저희가 대할 때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GBR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 환자한테 적용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접근할 때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시면 매우 좋겠지만 그거를 직접 다 적어 놓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멘탈로라도 머릿속으로라도 내가 봐야 될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여러분의 속이 뻥 뚫리는 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멘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리스크 팩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은 팔자에도 없는 요리를 하게 된 경우도 있고 와이프가 놀러 나가게 되면 복합적 문제인 육아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를 로켓을 이용해서 발치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도 부모가 되면 당연히 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로켓가 발사가 되고 아이의 유치가 기분 좋게 발효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다시피 아이가 활짝 웃고 있고 부모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치과 의사가 된 이상 사실 이런 육아 같은 경우에는 선택에 의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든가 피할 수 있는데 치과 의사가 된 이상 오늘 말씀드린 리스크 팩터들은 절대 오늘 오신 그 누구도 피해 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최대한 즐기셔서 비록 우리가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관상을 갖게 되긴 어려울지라도 웃는 관상의 치과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